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성 함양 채플 강연을 맡은 황은아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예술 작품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각이라는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움과 채움의 미학, 영원한 비움도, 영원한 채움도 없다는 것을 주제로 강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정각 예술과 관련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재미도 있지만 여러분들 요즘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연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이 화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화면 저는 솔직히 이번에 강연 준비하면서 제대로 찾아본 건 처음인데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학생 분들이니까 이 화면이 어쩌면 익숙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하셔도 좋고 안 익숙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 로고인데요. 이 로고도 낯이 익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챗 GPT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이래요. 그래서 GPT는 미리 학습하고 훈련된 AI 정도로 해석하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나오는데 이 챗 GPT한테 질문을 하면 이 아이가 대답을 해주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료를 정리해주기도 하고 또 간단한 코딩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는지 제가 포브스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연관 기사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챗 GPT는 무엇인지,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기대 효과와 그 한계, 그리고 악용이나 오용될 수 있는 기사 등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보들 중에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챗 GPT도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분야에서 시간이나 노동력을 들여야 하는 일들을 줄여줄 수 있고 빨리 처리해준다는 점이고, 이 점은 많은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미 가져다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단점도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사고와 사유가 파괴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챗 GPT는 입력된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하도록 훈련된 AI일 뿐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죠. 우리는 기계와 인터넷 지식에 익숙해서 자칫 GPT가 주는 답변에 매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GPT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사고와 사유의 능력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고와 사유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 사고와 사유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고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궁리하다, 심리 심상이나 지식을 사용하는 마음의 작용을 하다, 이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철학,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따위를 행하는 인간의 이성작용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사유는 대상을 두루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그 예문으로 이문열의 시대와의 불화 중 한 문장을 들고 있는데 읽어보시면은 이것이 사유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찾아보다 보니 조금은 뭔가 이해가 될 듯한데 사유와 사고가 뭔지, 물론 보기 전에도 사유와 사고가 뭔지 그냥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알 것 같은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말에도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만 한자에서 온 단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중국에서는 사고와 사유를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네이버 국어사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사고는 더 깊고 더 전면적인 사유 활동으로서 이 탐색적인 사고는 사유 과정 중에 생겨나는 일종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지닌 작용력이다 라고 합니다. 사유는 인류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 활동이고 바깥에서 얻을 수 있는 표상, 개념을 분석, 종합,
판단, 추리 등의 순서를 거치는 인식활동 과정이라고 합니다. 되게 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점을 찾아봤는데요. 위에서 눈여겨볼 내용은 창조성을 지닌 작용력, 그리고 인류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AI에게는 정신이 없습니다. 나 요즘 정신없어. 이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표현이 되긴 했는데요. 그 다른 말로 한다면 AI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AI가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영혼, 정신이 지닌 창조 활동을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 얘기까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고리타분할 수도 있는데요. 설령 AI가 무한히 발전해서 인간의 정말 작은 부분까지 정보를 축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AI가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의 종합으로서 내뱉는 말일 뿐이란 뜻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AI란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요. 그 전에 우리 터미네이터 이런 거를 봐도 과학의 발전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도 AI와 같은 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일지, 혹여나 미래의 나의 생명,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을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미 예상을 한 이상 예방하면 되는 일이 아닐까요? 인간의 사고와 사유 능력을 사용해서 말이죠. 요즘 챗 GPT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한 이슈를 찾아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학생들이 과제를 GPT로 하는 것에 관한 이슈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큰 이슈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챗 GPT 과제라는 검색어를 치니 제가 아래 보이시는 것 같은 결과가 떴습니다. 결과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챗 GPT 덕분에 자료조사와 같은 과제는 이제 무의미해진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근데 이것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 전에 저는 왜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 혹은 할지 말지 이용할지 말지 고민에 빠졌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에는 아주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배경이 있겠지만 크게 살펴보니 몇 개 키워드로 정리가 됐는데요. 제가 나름 정리해 봤어요. 빨리, 마치기, 제출, 학점, 취업, 성공 등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능력지상주의, 결과지상주의 등 현대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참 바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지금 이 책 풀을 보고 듣는 여러분들도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강의의 진짜 주제인 비움과 채움의 미학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다시 볼게요. 비움과 채움의 미학. 영원한 비움도 영원한 채움도 없다입니다. 어렵게 들리나요? 네, 실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전각이 뭔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전각은 그 도장을 파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서예작품이나 문이나 같은 거 보면은 도장이 찍혀 있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전각 자체가 주체적인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각을 제가 주로 하는 작품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각에 대해서 잘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각은 서예 문인화와 함께 동아시아 예술의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전각은 화면에 나와 있듯이 중국 철학 중에 도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도가는 노자가 창시하고 또 뒤를 이어서 장자가 그것을 이은 것으로 알려져서 그 사상이 노장사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동아시아의 예술은 도가의 무의자연을 담아낸 작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의자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교과 과정을 몰라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무슨 시간인가 아무튼 듣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의자연은 어쨌든 제가 이해하기로는 안 한다, 자연스럽게 뭘 안 한다. 전 그냥 그렇게 무의자연이다, 무라일체다 이런 얘기 저희 농담할 때 많이 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안 할 거일 때 무의자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재밌게도 동아시아 예술은 도가의 무의자연을 담아낸 작품의 가치를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도가에서 말하는 대미는 큰 아름다움이 아니라 도가의 대자는요,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가에서 말하는 대미는 바로 최고의 미를 뜻합니다. 노자는 아름다운 것을 오히려 추하다고 했고요. 미, 선, 유무, 장단, 고학, 음성, 전후는 모두 상대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절대적인 아름다움, 절대적인 좋음은 없다는 뜻이죠. 그에 이어서 장자는요, 지부교에서
지인, 여기서 지인은 내 지인이 이게 아니라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도가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바로 지인이거든요. 지인은 무의한다고 했습니다. 무의를 행함은 곧 대미, 최고의 미이고, 그러므로 예술로 말한다면 무의를 통해서 얻은 예술 작품이 당연히 최고의 작품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도가의 무의와 대미의 의미를 좀 되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잘못 이해하시면 예술 작품이 무의 자연을 표현하면 최고의 예술 작품인데 그러면 뭐 막 대충 하면은 최고의 작품이 되나? 그냥 약간 무의식 상태에서 하면 최고의 작품이 되나? 그게 아니고요. 도가 경전을 읽어보면은 절대 그 뜻이 아니고,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것을 맡긴 것이고요. 이 전제로는 바로 각자 맡은 분야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린 채 하는 무의를 말합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그저 가만히 있으면 득도하는 거면 정말 좋겠죠. 그럼 저도 1등 할 수 있는데 아쉽지만 내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에 오른 다음에 무의를 해야만 그게 바로 득도의 경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명심해 주세요. 자, 정각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정각 아까 도장 파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각은 방촌 예술이라고 불립니다. 방에서 방은 네모나다는 뜻이고요. 촌은 이제 1촌, 작은 센티미터를 얘기하고, 그래서 방촌 예술이라고 불리고요. 이 작은 공간이자 이 작은 우주 안에 예술가의 사유를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예술가의 철학적 사유가 조형미로 드러나는 예술이기 때문에 인면에 인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인도가 아니라 그 도장 인자의 칼 도자예요. 그래서 도장 파는 칼로 글이나 그림을 새겨서 그 안에서 최고의 균형미를 구현해내는 예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각은 도가 사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정각가는 무의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는 경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정각의 과정, 창작 과정 중에 특별한 과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연적인 깨짐과 격변이라는 과정이에요. 예술가의 계획과 상관없이 의도치 않게 이루어진 효과는 오히려 작품을 도법자연, 도를 따라서 자연의 흐름대로 행하는 것, 즉 대미에 이르게 합니다. 격변은 인면에 내 테두리를 두드리거나 파서 작가의 예술성을 드러내고요. 막힌 공간을 뚫어주어서 공간이 숨을 쉬게 하는 효과를 이룹니다. 청나라 때 풍승휘라는 사람은요. 인에는 허실상생의 법이 있다. 실은 허한 곳에 있으며 허는 실한 곳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비움과 채움은 서로 낳고 나와서 인면의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네, 계속해서 볼게요. 글씨가 많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각예술은 공간의 긴밀한 운용을 통해 만들어지며 허와 실을 통한 변화와 기세 등으로 유무상생의 조형미를 완성한다. 청대 풍승희는 인에는 허실상생의 법이 있다. 실은 허한 곳에 있으며 허는 실한 곳에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허와 실은 무와 유로 볼 수 있다. 정각은 방촌이라는 작은 우주 안에 허와 실의 공간 운용을 펼쳐 유무상생을 표현하고 도가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우주를 만드는 예술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격변은 허와 실의 공간 운용을 위해 하는 대표적 과정이다. 인면 위에 인문을 새긴 후 공간이 너무 실할 경우 일정한 공간을 깨트려 허하게 만들어 기가 통하게 해주는 것인데 정각 창작의 마지막 과정으로 공간을 완성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각을 하다 보면요. 하고 나면은 너무 꽉 차 있으면은 조금 깨트려서 그 공간이 숨을 쉬게 해주는 거를 바로 격변이라고 하고요. 자연적인 깨짐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돌이 약해서 또는 칼이 어때서 내가 의도치 않게 이루어지는 그걸 얘기하는데 오히려 정각에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더 아름다운 균형미를 이룬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정각은요. 모든 예술은요. 그리고 넓게 얘기하면 그 세상의 모든 것은요. 망치는 것은 없습니다. 공간 전체를 보아서 너무 가득 차서 답답해 보인다면 일정 부분을 깨트려서 격변이죠. 숨쉴 공간을 만들므로 완벽한 균형의 소우주를 만들고요. 정각의 경우 어느 부분이 내 계획과 달리 깨져버렸다면 전체 공간을 좀 한 발 떨어져서 본 다음에 그것에 맞추어 다른 부분을 더 실하게 만들면 그 전체의 공간의 조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움, 허와 채움, 실이 함께 할 때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허와 실은 서로 낳고 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만 하면은 어렵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정각 작품을 통해서 허실 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의 작품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일단은 예술성을 보았을 때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균형미를 보았을 때도 더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것도 작가가 역시 먼저 왼쪽 완성을 하고 왼쪽을 찍어보고 나니 허실상생의 방법으로 또는 그 작가의 철학의 방법으로 이걸 바라보니 이걸 좀 고쳐야겠다 해서 고치고 난 후의 모습이 오른쪽 작품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뭔가 왼쪽 거는 네모나고 가득 차고 답답해 있죠. 근데 오른쪽 거는 같은 글씨고 같은 배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유연하고 조금은 어찌 보면은 좀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약하지 않고 뭔가 탄탄하게 하지만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실게요. 이거 역시 오른쪽 거 너무 많이 깨서 틀린 거 아니야?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내가 새기고자 하는 글씨가 정확히 보인다면요. 그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왜냐면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했으니까요. 왼쪽 거는 어찌 보면은 약간 뻔한 정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작가가 봤을 때 조금 더 얘를 조금은 얼핏 보면 어설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공간을 깨트려서 내가 이 공간에 숨을 쉬게 해줘야겠다. 길을 통하게 해줘야겠다. 더욱더 완벽한 균형미를 이루어줘야겠다 해서 깨트려져서 나온 게 이제 오른쪽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무슨 차이인지 봤을 때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죠. 많이 차이가 나죠. 정각 예술로 봤을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술가들이 봤을 때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훌륭한 작품이고 더 공기가 잘 통하지만 그 완벽한 형체가 망그러지지는 않은 그러한 완벽한 조형미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피카소 그림처럼 초등학생 판 거 아니에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다 어른들이 판 거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글자를 이렇게 배치해야지 우리가 보통 손으로 글씨 쓰듯이 하고 배치를 하면요. 공간이 아름다운 균형미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각가들은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공간을 어디를 집중시키고 어디를 풀어주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허실상생을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허실상생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부족해 보이지만 이렇게 기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설퍼 보이지만 굉장한 완벽한 균형미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고요. 왼쪽은 음각이고 오른쪽은 양각인데요. 어설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도 어설프지 않은 정말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작품 예시를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정각예술 제가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정각예술을 통해서 정각예술이 어떻게 허실상생을 이루는지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느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실상생의 법으로 실하면 깨트릴 수도 있고 깨트려졌으면 다시 내가 실함을 또 채우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소우주를 완성하는 정각예술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정각예술의 이런 허실상생의 법으로 여유를 가져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제가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정각예술로 내 삶을 바라보기. 그래서 한 사람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한 정각가가 인면의 소우주를 만드는 것에 빗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는 자기 작품을 자기 아기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 인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각은 공간 운용에 있어서 허실상생을 중시한다고 제가 강의 내내 지겹게 얘기했죠. 이것은 허와 실이 모두 있어야만 우리는 보통 실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허와 실이 모두 있어야만 완벽한 공간 운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우주이자 인생으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부족한 부분과 가득 찬 부분이 서로 상생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끔 허가 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때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좀 한숨 돌리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허는요, 결국 또 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각예술로 내 계획을 정각예술의 그 허실상생으로 내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단기든 장기든 지금 분명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것을 향해 당연히 정진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도가에서도 무의자연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내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정진을 하되 주변을 조금 더 넓게 보는 좀 여유로운 눈을 키우시고, 혹시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겼거나 목표가 뒤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지금 120세 시대인데 내 목표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쵸? 뒤바뀌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막 갔더니 후회되는 길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게 옳다고 갔는데 후회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더 넓고 여유로운 시야를 가지시고 허가 실이 되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움과 체험의 미학, 다시 주제로 돌아왔는데요. 영원한 비움도 영원한 체험도 없다. 제가 앞에 많이 설명드린 걸 이제는 좀 제목이 조금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자. 영원한 비움은 없다. 그쵸? 영원한 허는 없다. 그렇다고 계획대로 잘 되었다고 자만하지도 말자. 영원한 체험도 없다. 비움과 체험은 서로 낳고 낳을 뿐이고요. 비움과 체험이 함께 할 때만이 최고의 미, 우리의 인생이라면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정각 작품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허실상생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제 작품인데 허실상생이 좀 보이나요? 좀 보는데 막 답답해 죽겠나요? 아니면 좀 나름 좀 숨이 트이는 것 같네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딱 봤을 때 일단 마음이 편한 작품이 좋은 작품이긴 한데요. 일단은 이 작품은 마태복음 1장 23절을 제가 중국어로 새긴 거예요. 한국어 내용은 뭐냐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픈 말씀은, 제가 허실상생을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허와 실이 함께 할 때 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데, 솔직히 내가 허에 맞닥뜨렸을 때는 솔직히 불안하잖아요. 이 허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너무나 무섭고, 또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그럴 때 제가 새긴 이 말씀을 좀 되새기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실패를 했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을 때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 체험의 기회로 삼고 조금은 여유 있게 정진하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